네, 우리 사회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간인데요. 자, 지난주부터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잘 지내셨죠? 네. 자, 앞서 제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살펴볼 곳은 지난주에 이제 그 전국구로 떠오른 서울 종로를 살펴봤는데 또 하나의 전국구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공천이 확정만 된다면 네. 김두관 의원과 이제 그 매치가 성사가 되는 경남 양산을 여기로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근데 지역 선정은 잘 했습니까? 한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은 맞죠? 얘가 적어도 뭐 정치 1번지가 종로라면은 네. 정치 2번지는 욕심낼 만한 그러게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김두관 의원도 지금 현재 김포 지역구를 떠나서 양산을에 출마를 하겠다. 근데 네. 김두관 의원도 대선 경선에서는 나서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경선에 2012년에 나선 바가 있었고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선 후보급 빅매치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전직 경남도지사. 그럼요. 네. 두 사람. 공통점이 많아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양산을에 홍준표 전 대표가 공천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는 점.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공천을 못 받아도 이분이 나오신다고 하면 후보가 될 가능성은 무소속으로? 네, 그러면은 뭐 다른 후보가 그렇죠. 그 가능성도 중에서는 예. 가장 뭐 유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예. 무소속으로는 안 나갈 것 같아요.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나간다면 무소속으로 나갈 거면 고향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겠지만 예. 그러니까 계속 고향을 고수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네. 사실. 네. 아무튼 근데 고향에서는 일단은 빠졌기 때문에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왜 양산을입니까? 자, 민주당도 김포에서 국회의원 활동하고 있던 김두관 의원 보고 양산을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도 저기 자기가 고향 출마가 안 되면 양산을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양산을이 초점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양산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지역적 상징성이 있는 것이겠죠. 이제 우리가 사실 일반 국민들이 김해 또는 봉하마을을 사실 잘 알 이유가 없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네. 이후로도 계속 이제 조명을 받았고 예. 정치적으로 그 지역에서 선거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이것이 이제 또 하는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양산의 고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저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고향은 아니고 매곡동이죠. 예, 그래서 양산이 주목받는 층이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경남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쪽으로서는 불리한 지역이잖아요. 영남이면 뭐 어쨌든 보수색이 많은 것이긴 한데 그러나 이 양산 같은 지역은 좀 지역적 특색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뭐 양주동이라는 지역에 이제 신도시, 우리가 서울 쪽에만 신도시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지역에도 신도시가 있어요. 부산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드타운이 형성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리고 네. 지하철이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산으로 출퇴근하시는 젊은 층들이 이 신도시, 양산 신도시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것도 양산 갑이 아니라 양산 을입니다. 그거는 신도시를 중간 나눠서 갑으로 나뉘어졌어요. 신도시가 네, 물론 그거 나눠질 때도 사실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네. 한 그 신도시 전체가 갑이나 을로 가게 되면 그 지역이 완전히 민주당이 유리해지는 것이 측면이 있으니까 일종의 그래서 약간 게리맨더링식으로 신도시 반을 잘랐어요. 너무 유리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 그랬다는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층들이 이제 이주민들 외부에서도 오고 젊은층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민주당에서도 예. 해볼 만한 지역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서도 지금까지는 다 보수 정당 계열의 후보들이 당선이 되었지만 지난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서형수 후보가 그렇죠. 승리를 했거든요. 예.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이번에도 아마 격전지로 또 주목받는 지역으로 떠오른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양산을인 걸 그러니까 질문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실은 이유가 있죠. 김해을. 그럼요. 네. 왜 김해을이 아니라 양산을일까? 일단 이 그러니까 질문이 내포돼 있었던 건데 이거 어떻게 배종찬 소장님은 보세요? 그러니까 양산을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이제 서영수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현실적인 이유죠. 예, 이제 불출마를 했고 여기에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양산을에서 당선되라고 보내는 건 아닐 거예요. 당에서 그럼요. 추천했던 건 바로 낙동강 벨트를 견인해라. 쉽게 말하면 거점 지역구가 예, 된다는 거죠. 아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대통령이 2000년 이 부산의 북강서을에 출마했을 때부터 사실 낙동강 벨트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산이 보수 정당의 텃밭이 돼버린 거잖아요. 경남도 마찬가지고 네, 울산도 네. 그렇고. 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남에 영향력이 있는 또 PK적인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예. 이 낙동강 벨트가 앞서 우리 윤희용 센터장이 아주 설명을 잘했는데 양산과 이 김해 사이를 낙동강이 지나가요. 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을숙도까지 나오는 건데 예. 여기서 부산까지 연결이 되면서 그게 이제 이야기하는 바로 이제 지하철이 연결돼 있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 예. 이게 양산 갑을 그다음에 김해 갑을 그다음에 부산 북구 강서 예. 사상 예. 사하까지가 이른바 낙동강 벨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PK 지역 내에서는 민주당 강세 조짐을 보이고 있는 곳이고 보여왔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김혜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닦아놓은 게 그렇죠. 있기 때문에 양산을 해서만 뭔가 그러니까 둥지를 튼다면 부산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지난 이제- 총선에서도 김해 갑을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김해 갑을을 다 민주당이 가져갔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산 북구 강서 갑은 바로 시당 위원장 이 전재수 의원이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제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가 득표를 상당히 많이 하기도 했었고 바로 그런 지역이 이 지역이거든요. 근데 네. 이 지역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향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적어도 견인할 수 있는 사람이 가라. 예. 그래서 김두관 의원도 그렇고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단순히 여기에 당선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예, 어떻게 예, 보면 예. 견인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예. 지난번 총선에서 어쨌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득표율이 40.35%였어요. 그런데 새누리당 후보는 이제 2위로 낙선을 하긴 했는데 38.43%. 간발의 차이죠. 그러니까 1.9% 포인트, 그러니까 2%를 넘지 않았어요. 예. 1,262표 차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나머지 그럼 20% 정도는 어디 갔느냐? 그러면은 무소속 후보들이 3명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명은 보수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또 이번에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색과 뭐 무소속 3명의 후보가 20%를 가져갔다. 그러면은 보수에서 분열이 됐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예. 만약에 이번에 보수 진영에서 후보가 한 명으로 정해지게 되면 비록 지난번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당히 격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선거 결과만 놓고 본다면 김두관 의원이 지역구를 이쪽으로 옮긴 건 상당한 결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엄청난 이제 리스크를 감수한 거죠. 아까 우리 배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때 대권 주자였지만 중량감이 사실은 좀 떨어진 측면도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네. 경남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어떤 장수의 이미지를 갖고 또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상징성을 얻으면서 다시 한번 대권 주자로서의 중량감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기회라고 한 것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보다는 사실 여기엔 상당한 이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모험을 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데 거죠. 그럼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물론 고향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곳이 험지다라고까지 그럼 봐야 되는 거냐?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는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금의 지형은 좀 더 바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네. 어쨌든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섣불리 나서는 것을 처음에 이제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라고 하는 네. 것은 2016년 4월에 치러진 그렇죠. 선거고 네. 문재인 대통령에 당선된 건 이듬해 5월이니까 이른바 대통령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것이 지난 총선 때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요번에 좀 있었겠지만 요번에는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렇죠.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죠. 이번 경우에도 두 후보 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으로서는 네. 김포에서 한 번 더 하는 것도 지역구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일 수도 있고 상당히 또 수도권에서 재선 의원이 된다라는 건 의미가 있죠. 네. 그런데 본인의 사실 꿈은 그 이상이겠죠. 대권인데 그러겠죠. 그러기에는 역시 대권 후보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지역을 똘똘 뭉칠 수 있어야만 그게 탄력을 받는 건데 그러면 적어도 경남 지역이 본인이 지사직도 맡았던 지사직도 역임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역사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대권 가도록 가는 데 있어서는 네.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도 마찬가지인 게 음. 지금 사실상 이 보수 정당 내에서 이 권력 영향력에서 상당히 좀 밀려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여기서 물론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이제 또 이 당선 여부도 상당히 또 이 불확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 선거 구도에서 이 부산, 울산, 경남이 약 40여 석 정도가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대체로 이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보면
지금 10여 석 가까이가 민주당이 가져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울경에서 그렇다면 여기서 적어도 30석 이상을 홍준표 이른바 후보의 후광 효과 작동한다. 그러면은 본인으로서는 나 또 대선 나가도 되겠다. 그렇죠. 또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김두관 의원의 경우에는 여기서 적어도 10석 이상 가야 되겠죠. 본인 스스로는 한 20석 정도, 절반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 성적표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적어도 한 15석 정도 내외를 가져가도 김두관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이 승리다. 이런 자평을 또 당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참고로 부산 경남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부산은 18석, 경남은 16석인데 민주당이 가져간 의석수는 8석이거든요. 부산 5석, 경남 3석이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분위기 상당히 좋았던데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평가의 대상은 아니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여당으로서 평가의 대상이거든요. 선거에서 제일 어려운 선거가 A 후보냐 B 후보냐, A 후보가 낫냐 B 후보가 낫냐 이것이 아니라 이번에 A 후보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될 경우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대상이 한 사람 한 정당일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당은 정부 여당으로서 이제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이전보다 분위기가 좋아졌다고만 볼 수는 없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럼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럼 경남 양산을의 판세가 어떤지 여론조사 돌린 적은 없죠 아직. 그건 이제 왜냐하면 이슈 지역으로 떠오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 조사 정확도가 높기 위해서는 휴대폰 조사를 통신사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 이제 일주일 열흘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지금 아까 그 낙동강 벨트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정의된 사전적으로 이제 정의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쓰는 사람들의 미디어에 따라가 좀 다를 수 있는데 부산 경남 전체를 낙동강 벨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이제 협의의 정확한 의미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역이 왜 논의가 많이 되냐 하면은 이 지역이 사실은 이제 공단이 많아요. 그리고 신도시가 아까 양산 신도시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신도시들이 조그맣게 다 있어요. 신도시들이 있고 그래서 젊은 층과 외지인이 상대적으로 전통적으로 그 부산 지역에 오래 살던 지역보다는 더 많이 있습니다. 인구 구성이 좀 다르군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여기 사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부촌이 드물어요. 기분 나쁘시겠네요. 부산에서의 부촌이라고 하면 부산을 이렇게 보시면은 부산의 동부권과 서부권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거든요. 동부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그야말로 부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부권 지역들이거든요. 이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지역들이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약간 소외 부분이 있습니다. 미묘한 이제 감정선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약간 전통적 정서와는 다른 표심들을 표출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물론 이 지역에 문재인 노무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근거로 하는 인물들이 나타난 이유기도 이제 하겠고요. 이 지역이 초반에는 윤 센터장 이야기대로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취약한 곳이긴 맞는데 지금 사실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요. 신도시라는 것이 오히려 그 이후에는 소득상으로는 다른 지역보다 구도심보다도 훨씬 나은 면이 있고 이 지역이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세대죠. 젊은 세대들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많이 유입이 됐던 것이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경남 외 지역의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낙동강 벨트를 넓혀 보면은 창원 성산도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 지역만 하더라도 창원시 인구가 마산, 진해, 창원을 합해서 이제 100만 인구인데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공단이 있으면 그렇죠. 보통, 과거에는 이 지역이 이제 토박이 형태로 그랬다면 양산 신도시의 특징도 인구가 이제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지역도 지난 2016년 총선 때부터 가벌로 나뉘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말 그대로 기존의 경상도 사람들의 토박이 일종의 정치 성향이 아니라 외지인과 뒤섞이면서 상당히 정치 성향 자체도 이게 이제는 좀 복잡해졌다. 다양성을 띠고 그렇죠. 다양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분열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그 갈래 가운데 하나가 TK와 PK의 분화다. TK는 반탄, PK는 찬탄,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런 식으로 가리면서 영남 지역의 분열이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 보수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봉합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도 선거 판세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던데 그럼 이게 양산을해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의 이제 유권자들이 그것이 진보나 보수라고 하더라도 아주 단일하고 동일한 이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처럼 보수층 내에서도 다양성들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정 부분 보수층에서도 이 통합의 효과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어떤 조사들 보면은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합쳤을 때 뭐 1 더하기 1은 2가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조사 결과들 보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네. 저는 뭐 복원은 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 얘기는 지금까지는 양쪽에 한쪽에서는 탄핵에 대한 한쪽에는 유승민 의원 등에 대한 정서적 간극이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는 그 통합의 효과에 일정 부분 기여하겠지만 이제 마이너스 될 요인 제약이 되는 요인들은 여전히 좀 갖춘 부분이 있다.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간단하면 이런 거죠. 이 미래통합당의 출범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회창 총재 시절 내지 박근혜 대표 시절의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정도로까지 PK 지역의 장악력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는가. 결국 이거거든요. 이건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 보수 세력을 얼마나 단일 후보로 정리가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양산들이 서영수 이장근 후보가 간발의 차가 있었던 게 무소속 후보 때문에 보수 성향에 이들이 품어지느냐 품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들을 나중에 시장 자원이나 또는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품어진다면은 네.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양산을에 대한 두 분의 지금 이제 그 분석을 듣다 보니까 정말로 결과를 모르겠다. 그렇죠.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정말 여기는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말씀이 딱 정리가 그렇게 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번에 승리하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정말 그 위상이 쭉 올라갈 것이고요. 이번에 낙선하시는 분은 아마 대권의 꿈을 접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상반된 정치 운명이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홍준표 전 대표는 일단 공천 관문부터 통과되느냐 일단 이걸 좀 봐야 되는 거고. 우선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